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동영상을 열어보신 건데, 동영상을 열어보시기 전에 보면 제가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제목하고 그 입력된 제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뭐 실수로 오타가 났다거나 뭐 사진을 잘못 만들었다거나 해서 뭐 실수로 그런 경우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대부분 내지는 거의 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열어보기 전에 이 동영상에는, 이 강의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겠구나, 어떠한 내용은 없겠구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것을 열어보기 전에 이 동영상의 내용을 좀 미리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제목 선정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제목을 입력하는 난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입력하는 난도 그렇고 그 사진도 딱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의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있는 제목 내용하고 입력된 제목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 강의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겠구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은 없겠구나, 뭐 아무튼 그것을 합성해서 판단해서 동영상을 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 이 협의 이혼을 전제로 또는 협의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 그런데 협의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또 거기에 뭐 인증까지 받아뒀다고 해도 그 이후에 협의 이혼을 안 하게 되면 그때 효력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게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인데요. 협의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분할 약정까지 했는데 협의 이혼을 안 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이혼을 자체를 안 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죠. 또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뭐 효력이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효력을 따질 것도 없죠.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재산분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증여를 하면 하지, 재산분할은 이혼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게 되면 뭐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 약정을 성립이 되고, 약정이 성립되고 약정서까지 만들고 공증사무실 가서 인증까지 다 받아뒀는데 나중에 이유는 불문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럴 때가 문제되는 건데요. 이럴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재산분할 약정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이 법률행위의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계약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거의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법률행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법률행위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약정입니다. 법률행위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또 예상하고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뭐냐면, 자, 조건은 어떤 법률행위에, 오늘 강의에 예를 들면 그 재산분할 약정이죠. 극히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 법률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건데, 이 조건이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다. 자, 정지조건은 무엇이냐? 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성립은 됐는데 이것을, 자, 오른쪽 이 주목을 정지조건부로 해서 이 법률행위를 성립시켰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무엇이냐? 약정을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하고 조건을 하나 여기다 달아놨어요. 조건을 달아놨는데 이 법률행위는 조건은 달아놨지만 이 법률행위는 그냥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이 오른쪽 주먹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합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을 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분할 약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는 그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항상 보면 이렇게 뭐 하나를 알려 주면 뭐 10가지를 알고 뭐 천리를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재산분할 약정을, 물론 상황은 협의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약정을 아무렇게나 해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이 뭐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요. 자, 자기의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이 예정돼 있어. 그럼 재산분할을 그래 9대1로 내가 약정을 써줘. 써주면서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약정을 쓰면서 이거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요 약정은 필요 없으니까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없게 되니까 9대1로 작성을 해줘도 되지 하고 작성을 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경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렇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면 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서를, 그 약정서의 내용과 또 그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서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취지의,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약정을 내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니까 9대1로 작성을 해줬다, 뭐 해줘 놓고 나중에 재판상 이혼해서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될 때는 뭐 약간 많은 것도 아니고 6대4도 아니고 9대1을 해줬을 때는 그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즉 뭐 70%, 80% 정도 내지는 그 이상 상대방이 더 기여를 했기 때문에 9대1로 해줬을 거 아니냐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데, 그 협의이혼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서도 기타 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작성해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